자, 이 강의는 선생님이 통합사회를 시작했는데 첫 시간에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보충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1단원, 그 다음 2단원, 그 다음 3단원 이렇게 세 단원을 1교시에 했어요. 오프라인 시간보다는 훨씬 시간은 단축될 겁니다. 자, 간략간략하게 선생님 설명만 잘 들으면 구분이 딱딱할 수 있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인간, 사회, 환경 이거를 어떻게 탐구할 것이냐. 그런데 이걸 탐구하기 위해서는 단일 관점이 있고 통합적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단원을 접하면 그 단원의 명칭이 중요하다고 선생님 강조했죠? 자,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환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중심은 인간이야. 인간이 여러 명 모여서 같이 살아. 그러면 그게 사회가 되죠. 그 사회를 이루는 환경적 요소는 어떤가 하는 거를 또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 그것이 어떤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가. 이것을 관점이라는 게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따라서 시간적 관점에서 볼 것이냐, 공간적 관점에서 볼 것이냐, 사회적 관점에서 볼 것이냐, 교재 내려가면 있죠. 그 다음에 윤리적 관점에서 볼 것이냐, 이렇게 네 개로 나뉘어요. 자, 그러면 인간이 이루는 사회, 그리고 환경,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시간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요. 지금 세종로에 나갔어요. 그러면, 시멘트 건물이, 고층 건물이 여기저기 높이 지어져 있고요. 거기는 관청도 많고요. 세종로 중심에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동상도 있죠. 자, 500년 전으로 시각적 관점을 옮겨볼게요. 500년 전에는 세종로라는 이름이 아니고 그 거리가 육조거리라는 거리였어요.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렇게 해서 6개의 행정관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거리 이름이 육조거리라고 했고요. 경복궁의 남쪽 문이 딱 있었어요. 그게 광화문이죠. 광화문은 경복궁의 남쪽 문이거든요. 그래서 광화문을 나오면 육조거리가 있고 육조거리에서 종각까지 오면 종이 있는 거리라 그래서 종로라고 하는 거리가 그때도 있었어요. 종로에는 유기전을 비롯한 국가에서 만든 시전이라는 상점이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자, 지금 같은 지역을, 같은 사회를 시각적 환경에서 달리 봤죠? 아니, 시각적 관점에서 보니까 다르죠? 지금 현대 사회의 세종로 거리의 모습과 조선시대의, 즉 500년 전의 세종로 거리의 모습은 달라요. 이게 바로 시간적 관점이에요.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공간적 관점 그랬어요. 자, 공간적 관점이라는 거는 똑같은 그 어떤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바뀌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도시 지역이 농촌이 되고 농촌 지역이 도시가 되고 세월이 가면서 여러 가지 공간적 환경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외갓집을 갔을 때는 서해안 평택에
한 외갓집에서 심리만 나가면 굉장히 넓은 갯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과의 교육이 활발해져서 그 갯벌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시멘트 부둣가밖에는 볼 수가 없네요. 이러한 위치, 장소, 분포, 유형, 이동, 네트워크 등의 공간적 맥락에서 보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예, 공간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 200년 전만 해도요,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1894년 갑오개혁 이전의 우리 사회는 신분제도가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평등사회가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죠. 이러한 사회적 구조, 사회적 제도,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이 바로 사회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관점으로 파악하라, 공간적 관점으로 파악하라, 시간적 관점으로 파악하라, 이런 식으로 관점에 따라서 그 사회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윤리적 관점이라는 건 뭘까요?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어요. 절대적 윤리, 보편적 윤리, 이런 것들은 안 바뀌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에는 죄가 안 됐는데 조선시대에는 같은 행위가 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고려나 조선시대까지는 사형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형제도가 우리나라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덕적 가치 판단과 규범적 방향성의 기준을 둔다 해서 윤리적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옛날엔 죄가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죄가 될 수도 있고. 이해가시나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바뀌는 것, 이것을 윤리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시간, 공간, 사회, 윤리적 관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가지고는 어떠한 현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형태는 시간적 관점으로 파악해 보니까 좀 미비하더라. 그래서 사회적 관점으로 또 파악을 해 보니까 거기에 보충이 되더라. 거기에다가 윤리적 관점으로 또한 분석을 해 보니까 종합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구나라는 것이 통합적으로 관찰될 수 있겠죠. 그거를 통합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여러 시각을, 여러 관점을 한꺼번에 동원해서 사용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예, 그거를 통합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요, 그 두 번째 나오는, 예, 지금 선생님이 교재에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죠? 자, 판단에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요거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실 판단은 객관적인 판단이에요. OX가 가능한 것. 그러니까 참인 것만 사실 판단이 아니고요, 거짓인 것도 사실 판단이 돼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니까.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맞죠? 사실 판단이거든요. 네. 가치로 따진다면 사실적 가치예요. 그죠? 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수도는 뉴욕이다. 틀렸죠. 그러나 그건 사실 판단이에요. 틀렸으니까. OX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가치 판단이라는 거는 좀 달라요. 가치 판단이라는 거는 주관적 판단이거든요. 나는 그녀가 아름답다. 근데
나만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름다워도 어느 만큼 아름다운지가 표현이 안 돼요. OX 판단이 객관적으로 될 수는 없죠. 제 눈이 안경이라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관적으로. 저 남자는 되게 못생겼다. 인물 가지고만 해서 미안합니다만. 근데 내 눈엔 잘생겼는데 서로 다르지요. 예, 이렇게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가치 판단이라고 합니다. 아주 부자는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가 별거 아니지만 아주 가난한 사람은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가 굉장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죠. 주관적인 판단이죠. 자, 그래서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요거는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 주기로 하고요. 예문이 나오면 이게 가치 판단인지 사실 판단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나오는 통합적 관점이라는 거는요. 이 밑에 카메라를 움직여 볼까요? 잘 안 되네요. 자, 그 밑에 보시면은 복합적 관점이라는 거 나오죠? 그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셔도 돼요. 통합적 관점, 참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을 단일 관점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의 관점을 복합적으로 동원해서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것을 통합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옆 페이지에서 참고할 내용은요. 요거 이상 고온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놨죠. 요거를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세요. 스스로. 그러면 자, 잘 보이죠? 교재를 가지고 보면 이상 고온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시각적 관점으로 보면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 연료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빠른 속도로 지구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로 시간적 관점으로 나누어서 봤죠. 근데 공간적 관점으로 보면요.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빙하 감소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해안 저지대 침수와 기후난민이 발생한다. 이거는 해발 고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해수면 상황의 피해, 그 공간적 관점으로 파악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 국제적으로 이런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1997년에는 교토의정서, 그 다음에 2015년에는 교토의정서의 후속 조치로 파리 협정이 맺어지기도 했답니다. 윤리적 관점에서는요, 누구 책임이냐, 누구 잘못이냐 이거예요. 선진국 잘못이 많죠. 더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피해를 입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배상해야 한다. 전 세계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한 가지의 현상, 즉 이상 고온 현상을 시각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공간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 윤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의 상황이 다양하게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옆에 가면 다양한 관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하나의 관점으로만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을 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본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문제는 여러분이 푸시는 거 알죠?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 단원이에요. 여러분, 삶의 최종 목적이 뭔가요? 불행하려고 사는 사람 있을까요? 행복하려고 살겠죠?
행복이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뭐가 어떻게 진행이 되면 행복할까요? 자, 인생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최고의 삶이죠. 그런데 그 행복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행복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맨 위에 삶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 즉 만족된 상태를 말한다라고 사전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로는 뭐 다르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그 자체로 선택하고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행복함을 느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서 각 시대별로 행복의 관점이 다르겠죠? 예,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별로. 선사시대, 아주 오랜 옛날에는 식만 해결되면 되죠. 먹는 거, 배부르면 돼, 일단. 그리고 안전한 거, 즉 생존을 위한 것만 만족이 되면 행복했겠죠. 인간의 역사는 짐승으로서의 역사와 인간으로서의 역사,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짐승으로서의 역사를 상상해 보세요. 배부르고 안전하게 잠잘 수 있는 곳이 확보되면 행복하겠죠. 그런데 이제 서서히 짐승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인간, 즉 윤리와 도덕과 철학이 생겨나지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철학이라는 지적 활동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 이것이 행복하다라는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말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철학자가 되겠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바로 짐승같이, 선사시대같이, 예,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지혜를 얻는 것, 즉 인간다운 뭔가의 다른 것을 해내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헬레니즘 시대로 들어와서는요, 마음의 평온을 얻는 것, 그리고 중세시대, 서양의 중세시대는 종교, 크리스트교로 거의 통일이 되죠. 따라서 신앙을 통해서 절대자에게 귀의하는 것, 이때는 복종이 미덕이었죠. 하나님한테 귀의해서 복종하는 것, 군주에게 복종해서 그 군주의 뜻을 따르는 것. 그 트위터 같은 거 하다 보면 이끄는 사람, 따르는 사람, 그래서 따르는 사람 뭐라 그러죠? 팔로우라고 하나요? 그럼 팔로우십도 굉장한 중요성이 들어있죠. 그 팔로우십이 강조되는 시대, 그게 서양의 중세사회죠.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나중에 선생님이 오프라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을 했던 시대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고요, 신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헤브라이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고대는 헬레니즘 시대,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의 시대였고요. 그 다음 그 시대를 지나서 중세로 들어가면 헤브라이즘 시대, 즉 신에게 복종하면서 신이 정한 뜻대로 사는 것, 복종의 시대, 이것이 서양 중세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제 식민지 시대는요,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식민지로 전락을 했기 때문에 독립을 이루는 것이 행복의 가장 큰 목적이었겠죠. 목표였겠죠. 해방이 됐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잘 살아보자라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물질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었고, 어느 정도 되니까 인간답게 살아보자 하는 것이 또 최우선의 과제로 대두가 되어서 물질적 기반을 확보하고 민주화로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산업화 시대의 행복의 기준이었죠. 이제 현대사회는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커지면서 개인의 주관적 만족을 중시해서 행복의 기준이 아주 다양하고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 확산이니까. 개인별로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보다는 상당히 다양한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이 중시되어서 행복의 기준이 복잡하고 다양해졌다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이죠. 자, 다음 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면요. 지금 페이지가 잘 이동하고 있나요? 자, 화면이 맞추어졌나요? 이렇게 해야, 예, 화면 맞추기가 힘들군요. 이렇게 해야 맞춰지는군요. 그렇죠? 자, 지역 여건 간의 행복의 기준 그렇게 나와 있죠. 지역 여건 간에 그랬을 때 우리가 자연환경을 하나의 지역 여건으로 볼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연환경. 근데 인문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적 요소는요, 자연이 주어진 자연적 환경, 즉 평야지대냐 산촌이냐 어촌이냐 여러 가지 있겠죠. 열대기후냐 온대기후냐 냉대기후냐 한대기후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또는 사막이냐, 이런 것들이 자연 환경이고, 인문환경은요, 사막에 최첨단 도시를 건설한 게 두바이죠. 이런 등등. 또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느냐, 정치 형태는 어떠냐, 사회 경제, 이런 것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죠. 사막에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원시적인 상인들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최첨단 자가용을 가지고 어디를 가는 사람도 불행함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행복의 기준으로서 주어진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두 가지의 구분점은, 자연환경은 사람이 노타치한 환경, 인문환경은 사람이 만들어낸 환경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양의 행복론, 그래서 동양에서는 유교, 불교, 도교가 나왔네요. 유교는 어지린자, 성선설을 중심으로 보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 본선을 보존하고 함양하면서 어진 사람이 되는 거, 어진 것을 실천하는 거. 불교는 불성을 바탕으로 청정한 아주 깨끗한 불성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는 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행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저 고대 사상과 종교를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 나이에 불가능한 일이죠. 보통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모르고 죽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험에 나오는 문맥 정도를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행복의 경지인 해탈이라는 게 뭐냐? 인간 세상에서의 모든 인연에서,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사랑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감정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것, 초월해 버리는 것, 이것을 해탈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불교에서는 욕심에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이거를
해탈이라고 하고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을 행복의 최고의 수준으로 봤던 것이죠. 도교에서는 노장 사상이 종교화되면 도교 아니겠습니까? 인위적인 것을 싫어하죠. 사람이 뭔가 만들어내지 말라. 사람도 자연의 일부니까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도교 사상이죠. 그래서 인위적인 것이 더해지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유교와 반대예요. 유교는 착하게 어질게 살아라. 그러면서 인위적인 작용을 많이 해라. 도교는 인위적인 작용을 하지 마라. 자연 상태에 있는 그대로에서 살아가고 행복을 느껴라. 불교는 이것저것 생각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그럼 행복을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그리스 시대는 동물적 본능에서 사람의 본능, 그러니까 사람다운 어떤 지혜를 얻는 게 행복이라고 조금 아까 봤었죠? 이것도 화면을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올리고요. 그래서 서양에서 맨 처음 행복론을 거론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서로 사제지간이죠. 선생님과 학생, 선생님과 학생.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였고요. 자, 이러한 유명한 철학가, 세계적인 철학가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 시대가 안정되고 삶이 평화로운 시대다? 반대인 시대다? 반대인 시대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 위기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성인들이 나타나는 거죠. 공자님도 춘추시대라는 아주 어지러운 세상에서 세상을 안정된 행복감을 느끼게 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공자의 사상 아닙니까? 그래서 성인이 많이 나타날수록 그 세상은 어지러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요,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뭐냐? 행복이다. 행복이다. 그러면 행복은 뭘로 찾는 거냐? 인간의 본성으로 찾는 거냐? 아니면 이성으로 찾는 거냐? 이성으로 찾는 거다. 본성으로 찾으면 짐승과 똑같은 경우밖에 없다. 따라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서 만족감을 느끼고 그 이성의 기능을 잘 인간적으로 발휘할 때, 인간을 위해서 발휘할 때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입니다. 그 행복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 시대가 왔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동양까지를 정복을 했죠. 그리스 반도를 통일을 하고 유럽 남부지방에서 터키를 지나서 인도 북부의 간다라 지방까지 오는 거 아시죠? 그 동서양 문화를 통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 중심의 그리스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때 나타난 철학 학파가 두 개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에피쿠로스 학파는 행복을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첫째, 육체에 고통이 없어야 된다. 맞죠? 육체에 막 고문받고 있어. 그럼 행복한 상태가 아니죠.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도 맞네. 육체에 고통이 없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으면 그 상태가 행복이다. 예. 동의하시죠?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행복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 탐구 과목에서 수능의 사회 탐구 과목에서 윤리와 사상이라든가 뭐 생활과 윤리라든가 이런
윤리자가 들어간 부분에서 많이 배우실 수 있고요. 세계사를 선택해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1학년 통사에서는 요 정도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아 학파, 그러니까 전기 헬레니즘 시대에는 에피쿠로스 학파, 후기 헬레니즘 시대에는 스토아 학파가 굉장히 유명한데, 정념에 방해받지 않는 초연한 태도. 정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정에 따라서 막 어떤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억누를 수 없는 이런 생각을 정념이라고 하는데, 그 정념에, 즉 쉬운 말로 할게요. 잡념에 방해받지 않는 아주 초연한 태도로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단순히 고통이 없고 불안이 없는 평온한 삶. 거기에 스토아 학파는 이성적인 신앙적인 어떤 면이 들어가서 작용을 해서 정념을 잃어버리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게 되는 상태까지 가는 것. 이것이 스토아 학파의 행복의 개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세시대에 가면은 신앙으로 통일되죠. 크리스트교로 통일돼요. 그래서 신과 하나, 신의 자식, 신의 제자가 되는 것, 신에 복종하는 것, 신이 예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렇게 소위 따라가는 문화, 복종하는 문화가 크게 발달을 했고, 신의 예시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이 곧 행복이다라는 소위 팔로우 문화가 크게 발달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헬레니즘 시대가 지나고 서양 중세 시대가 되면 헤브라이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또 그 당시에 팬덤이라고 할 수 있는 흑사병을 통해서 사람들이 신중심의 문화에서, 즉 헤브라이즘에서 깨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의 자식들이 이슬람교도 이교도한테 싸움에서 전쟁에서 지지?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십자군 전쟁의 원인이었고요. 십자군 전쟁의 결과물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흑사병이 만연했어요. 몽골군 침략에 의한.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이 보살펴주는 자식인데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까맣게 탄 것처럼 해서 처참하게 죽을 수 있는가. 그래서 스스로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신께 빌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자기가 채찍으로 때리면서 다니는 그 가학행위도 했다고 합니다. 흑사병 때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중심의 문화가 다시 인간중심의 문화로 왔어요. 그게 근대사회입니다. 근대사회에서 행복론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제 단순히 신에게 복종하고 신의 예시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다시 헬레니즘, 인간중심의 세계로 왔습니다. 이랬을 때 대표적인 사람이 칸트. 지금 처해 있는 상태에 만족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 어른들이 많이 하죠.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여건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라고 훈화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칸트의 의무론입니다. 지금 정해진 도덕 법칙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거야. 지금 정해진 우리 사회의 도덕 법칙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교도소에서 영원히 있어야 돼. 격리돼 있어야 돼. 아주 칼 같은 의무론이죠. 지금 현재의 법률이나 도덕이나 법칙이나 이런 것을 아주 칼같이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의무론이고 칸트의 주장이었습니다.
선생님으로 따진다면 아주 1분 1초를 철저하게 챙기는 그런 꼼꼼한 선생님, 엄격한 선생님이 되겠죠. 그게 뭐예요? 행복이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한동안 칸트식 의무론으로 학생들을 훈육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쾌락주의로 발달을 합니다. 쾌락주의는 공리주의라고 해서 여러분, 행복은 쾌락이야. 즉 즐거움을 느끼는 거야. 그런데 즐거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면 진짜 그건 정치 잘한 거네. 맞나요? 네. 즐거운 사람이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면, 양적으로 많아지면 그건 진짜 정치 잘한 거야. 진짜 좋은 세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예요. 공리, 공은 공공이란 뜻이고요, 리는 이로울 리자니까 한 사람, 소수가 아니라 더욱 많은 숫자가 행복을 느끼면 그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고, 그 행복이란 바로 쾌락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벤담이 주장하는 게 양적 공리주의라고 해서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면 된다. 행복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야, 근데 그 행복이 즐거움 아니냐? 쾌락? 근데 이 육체적인 하급 즐거움도 있고 정신적으로 느끼는 최고의 뭐라 그럴까, 고급 즐거움도 있는 거야. 무엇을 먹어서 단순하게 배가 고플 때 먹어서, 또는 달콤한 사탕을 먹어서 일시적으로 쾌락을,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떤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서 아, 그거구나. 여러분 같으면 수학 문제 안 풀리는 거를 5일간 고민하다가 6일째 딱 풀었는데 풀렸어. 야, 이거구나. 이 희열. 이거는 단순히 사탕 먹는 달콤한 쾌락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야. 쾌락도 질이 있어.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를 질적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질이 높은 쾌락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 쾌락을 많이 느끼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은 그 느끼는 쾌락의 질이 높을수록 좋은 것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맨 밑에, 그 페이지의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물질적, 정신적 가치의 조화가 이루어야 이제 행복한 것이고요. 의미 있는 목표의 설정과 추구가 있어야 행복한 것이고요. 또 행복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회적인 여건으로 조성돼야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히 맨 위에 나와 있는 물질적, 정신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착한 흥부인데, 정말 도덕적으로 최고의 인성을 가지고 있는 흥부가 너무 가난해서 물질적으로 자식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굶게 했다. 이거는 정신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물질적 욕망도 인정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더불어 추구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이제 세 번째 오늘 강의의 끝장입니다. 이거는 쉬워요. 이제 여러분이 해도 충분한,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어떤 조건이 있느냐. 정주 환경이라는 게 한자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정주 환경 그러지 말고 그냥 거주지 환경 그랬으면 쉽게 학생들이 이해할 텐데. 정은 교통이 막힐 때 교통정체라고 그러죠. 교통정체.
막히다라는 뜻입니다. 정.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주는요. 주거지 생활, 의식주 할 때 주. 그러니까 질 높은 정주 환경 그러면 우리 집이 어디에 어떤 환경 속에 위치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 고층 아파트에 40평짜리야. 예, 팔면은 한 30억 나가. 그 역세권이고 그 여기 노선이 3개가 닿기 때문에 어디든지 대중교통으로 40분 안에 갈 수 있어. 아주 속된 말로 끝내주는 정주 환경이죠. 삶의 거주지 환경이 어떠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삶의 기본적인 문제에서 그 2번에 보세요. 작은 2번. 정주 환경과 행복의 관련성에서 기본적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쾌적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50만원 보증금 걸고 한 달에 30만원씩 내야 되는 지하 월세방이다. 환경이 굉장히 안 좋겠죠? 거기서 사는데 물론 행복을 소박하게 느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참 어려운 문제죠. 예. 그래서 질 높은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해서 자연 환경이 첫째 있겠죠? 사회적 환경이 있겠죠? 그리고 합쳐져서 주거 환경이 있을 겁니다. 주거 환경은 종합적인 이야기고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자연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구분할 줄 알아야죠. 물, 대기, 토양 이런 것들은 자연 환경이고요. 교통, 통신, 치안, 보건, 위생, 학교, 교육, 상업, 문화, 공공시설 이런 학원타운 이런 것들은 사회적 환경이 되겠죠. 그죠? 중계동 은행 사거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꼽아주는 사교육 현장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정주 환경에 플러스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애들이 떠들어서 마이너스 된다고? 아니요. 엄청난 플러스가 되죠. 정주 환경에. 이거는 사회적 환경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택리지는 조선 후기 18세기에 나오는 그 이중환이라는 분의 조선 후기 지리지예요. 지리지가 뭐냐고요? 지리책. 인문지리지. 인문지리책, 택리지. 아주 유명한 거니까 이중환의 택리지 꼭 기억하시는데 4편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리편, 생리편, 산수편, 인심편. 이 4가지가 조화가 이루어지면 진짜 좋은 정주 환경이다. 이렇게 꼽아주는 겁니다. 지리라는 것은 자연적인 조건. 옆에 오른쪽에 나오죠? 자연적 조건 밑줄 쫙 쳐놓으세요. 생리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한 경제적 요건이 좋은 지역. 예를 들어서 토지가 비옥하면 농사를 짓기가 좋겠죠. 또 물고기가 잘 잡히는 강가나 해안가고 파도가 높지 않다. 풍랑이 높지 않다. 그러면 좋은 생리가 되겠죠. 또 산악지역인데 너무 험하지 않고 산삼이 가끔씩 발견되며 인삼도 재배할 수 있다. 좋은 환경이겠죠. 이게 생리,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산수는 지금으로 말하면 뷰. 아파트도 뷰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죠, 지금. 아름다운 경치, 산수. 인심은 뭐 설명 안 해도 주변 이웃들의 마음씨, 태도 이런 것 등이 인심이 되겠죠. 그래서 지리, 생리, 산수, 인심 요 4가지를 복합적으로 뭐 어느 한두 개가 떨어지고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4가지를 질 높은 정주 환경의 4대 요건이라고 잡으신 분이 조선 후기의 이중환의 택리지 지으신 분이에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경제적 안정이라고 그랬죠? 경제적 안정 중에서 맨 밑에 내려가시면요.
아주 못 사시는 분, 노력을 해도 노력할 여건이 안 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린 뭐를 합니까? 고용 안정을 최대한의 근로자에 대한 그 정책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고용 안정과 그다음에 근로자의 최저임금 밑줄 쫙 쳐주시고요. 복지제도, 그래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지제도고요. 그 종류는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 특히 경제적 불평등은요,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고 이런 것을 보충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더 잘 살아야 되고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못 사는 게 당연한데, 기회를 똑같이 준다든가 또는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 조건에 있다든가, 달리기를 하는데 100m 달리기를 하는데 한 분은 두 다리가 정상인데 또 한 분은 한쪽 다리가 없어. 또 한 분은 심장이 굉장히 약해서 10m만 뛰어도 막 이제 심장 발작이 일어나는 분이야. 이러면 공정한 게임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그걸 경쟁이라고 해가지고 100m 1등한 사람한테 엄청난 혜택을 준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기회나 여건, 조건의 평등을 부르짖는 거지, 근면하고 잘하는, 또 게으르고 못하는 이러한 것을 평등화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어떤 제도를 가지고 살아야 행복에 가까워질까요? 하는 문제가 있죠. 당연히 민주주의죠. 당연히 민주주의고요. 백성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돼야 되느냐. 2번 보세요. 작은 란 2번. 의회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당이 2개 이상 있어야 되고요. 권력이 분립되어야 돼요. 그래서 상권 분립,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이렇게 해서 사법, 입법, 행정이 상권 분립이 있어야 되고, 단일 정당제가 아니라 복수 정당제가 돼야 되고, 의회 제도가 있는 나라가 민주주의에 해당이 되고요. 또 가깝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제도는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제도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 그럼 안 되죠. 그죠? 제도도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실행하는 권력자들도 민주적인 정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정치 참여 방법에 대해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여러분이 별표를 쳐놓고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참여의 방법. 첫째, 1번에 나오는 선거 동그라미. 자신의 의사를,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일반 사람들은 선거기 때문에 꼭 빠지지 말고 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정당이나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에 참가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또한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겠다. 어떤 뭐 시장에 입후보를 한다거나 대통령에 출마를 한다거나 국회의원에 출마를 한다거나 정치적인 행위를 하겠다. 정권을 잡는데 관여를 하겠다. 잡을지 못 잡을지 모르지만 이러면 정당에 가입하는 거예요. 정자가 들어가는 정당. 근데 나는 내가 내가 편의점을 하는 사람인데 나는 정치는 전혀 관심이 없어.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데 편의점 하는 사람들의 공동 이익에 부합되게 이롭게 하고 싶어. 그럴 때는 편의점 점주협의회 같은 이익집단에 가입하는 거죠. 이건 정치적인 행위에는 관계가 없고 경제적
이익, 같은 업종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활동만 하려면 이익 집단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정치도 싫고 경제적 이익도 싫다, 봉사만 하겠다 라는 사람들은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시민단체 국경 없는 의사회, 이번에 얼마나 성스러운 일을 해내셨습니까? 또 그 외에도 여러 봉사단체들이 있죠. 그린피스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이익에 관계없는 시민단체 활동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집회, 시위와 같은 직접적인 의사표현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십니다. 보세요. 미국이 세계 최강 국가라고 하더라도 세계 민주주의 지수와 행복 지수를 보면 교재에 나와 있듯이 미국이 없죠. 10위 안에, 8위 안에 참. 그렇다고 뭐 미국이 불행한 나라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행복 지수가 1위인 나라 덴마크네요. 민주주의는 5위고 우리나라가 1위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행복하려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역지사지 박스. 역지사지가 뭐야? 거꾸로 생각해라.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고.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과 관용적인 태도가 제일입니다. 거꾸로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조건이 형성되지 않을 때의 사회적 약자입니다. 단순한 게을러서 패배하고 무능해서 패배하는 약자가 아니라 똑같은 조건이 되지 않았을 때 불공정한 게임이 될 때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배려라든가 등등. 요즘엔 여성이 또 약자도 아니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그 오른쪽 맨 하단에 행복한 삶의 실현 조건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그렇죠? 보이시죠? 질 높은 정주 환경. 그죠? 내가 사는 주거지 환경이 아주 깨끗하고 건전하고 좋아야 되겠죠? 쾌적하고. 경제적으로 또 아빠 엄마가 돈 많이 버시잖아요. 고생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사교육비도 엄청 대주시죠? 경제적 안정.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실현. 이건 이제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실천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지혜를 쌓아나가면서 배워나가기로 합시다. 자,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푸시는 거 알죠? 모르시는 거는 문제 풀어서 해답 맞춰서 해설 받는데도 이해 안 가는 거는 오프라인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